심리책처럼 아 이렇게 외로울 때 어떻게 해결하고 이렇게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하고 아 저럴 때 나도 이게 뇌 구조 같은 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 내 뇌가 열나 일하고 있겠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도 뭐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됐던 계기가 돼서 좋고 오히려 초반에는 어려운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훈훈한 마무리 이런 책을 읽을 때 저도 옛날에는 진짜 잘 못하고 이걸 막 끝까지 이해하려고 들고 끝까지 외우려고 했던 것이 제가 옛날에 독서력을 떨어뜨리는 큰 그거였던 것 같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아 좋고 너무나 방대한 정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디 가면 있다 아 그때 그런 책이 있었지 하고 그 딱 필요한 순간에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좋았던 게 중간에 막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뒤에 꼭 서머리를 다시 해준다는 거,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자기 삶이랑 과학을 접목하려고 애썼던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뇌 전체를 써야겠다. 내가 이때까지는 뇌는 그냥 공부로서만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안 했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뇌 전체를 쓰고 그 뇌와 나의 몸을 연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내가 뇌와 몸을 연결해 갖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뉴욕에서 무료 운동 강의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브레인 핵스라 그래서 그 4분 응용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이 브레인을 부시는 브레인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서 좋은 거 알겠고 그럼 뭐 어쩌라고 하는 그거를 잘 제시해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고 이민 3세로서 어떻게 이제 과학자로 발을 들였나 거기에 큰 영향을 줬던 그 메리언 다이아몬드라는 그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에 의해서 뇌와 잠재력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 그냥 인트로로 25페이지에 보면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성격과 이 가장 많은 모든 지적 활동들이 결국은 다 전두엽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정엽이라는 게 있고 후두엽 있고 두정엽은 머리 꼭대기를 말하는 거고 후두엽은 머리 뒤, 목 위를 말하는 거고 측두엽은 양쪽 귀 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마가 제일 하여간 최근에 아주 떠오르는 핫 이슈고 이 사람의 전공도 해마고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는 건데 그게 기분과 상상에도 관련을 한다라는 게 뒤에 좀 나옵니다. 산도체라는 게 있어서 우리 감정을 한다. 그리고 또 선도체라는 게 있어서 운동 기능을 한다. 그래서 결국 신경은 뉴런과 교세포라고 해서 뉴런은 세포를 말하는 거고 이 교세포는 그 사이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걸 말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고 뇌 가소성이 최근에 뭐 모든 거에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한번 뭐 어렸을 때 발달하고 나면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의 죽는 날까지 이 뇌 가소성은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뇌 가소성을 늘릴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뉴아기 때는 훨씬 잘 되고 성인 때는 못하지만 성인 때도 계속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언어를 할 때 다른 인격체가 된다고 해요. 한 사람이 몇 개 국어를 할 때도 이 한 사람이 그 각 나라의 말을 할 때 서로 다른 인격이 된다고요. 단순히 모국어와 외국어도 다르지만 이 외국어를 여러 개 할 수 있을 때도 그 외국어를 할 때 각각의 다른 인격체를 갖게 된다고 해요. 36페이지 언어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생후 6개월이 결정적인 때고 또 좌측 전두엽 바닥에 뭐 하전두에 뭐 좌측 두정엽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시고 이 사람의 결론은 어쨌든 가능하다. 어쨌든 이거는 배우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식과 와인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우리 후각과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연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풍성한 자극을 가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거는 사실 미각, 시각, 후각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자극하는 거라서 굉장히 우리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편도체라는 것이 이 감정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뇌를 자꾸 자극해서 뇌의 가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자, 이분이 제시하는 게 4분씩만 해라. 5분도 길니까. 그래서 4분씩 하는데 첫 번째 운동 피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 뭐 댄스나 이런 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운동을 하는 거. 두 번째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낯선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지적 브레인은 또 낯선 강연, 낯선 분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이 체험한 상황에서는 이게 다 알려주려고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한 말이 아니고 시각 퀴즈를 해서 좋은 작품 같은 거 보는 거, 그리고 청각 퀴즈는 또 유튜브나 이런 음악 같은 거를 들어보는 거, 그 다음에 6번도 좋은 음식을 먹어보는 거에서 6가지 이 뇌의 모든 청각, 시각, 미각 같은 거를 열심히 이렇게 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되는가에서 정말 이 의학의 역사를 바꾼 유명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5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그 기억 상실증 환자 HM에 대한 기억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다 의학도 어떤 그게 있는데, 한때는 아무튼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거 할 때까지는 무조건 뭐 정신 분석하고 이런 걸로 사람의 정신이나 뇌를 다 이해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뭐 어떤 부위는 이롭고 어떤 부위는 이롭지 않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까 해서 한창 뉴로서저리가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한창 그걸 했던 게 이제 약물에 의한 거. 이 수술이 너무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약물에서 모든 정신활동, 정신병, 모든 것들을 다 약물로 이해하려고 했던, 한창 최근 한 10년 전까지 뭐 아주 활발했던, 20, 30년 동안 굉장히 활발했던 분야가 그 약물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였었고, 최근에는 이 약물에 의한 것도 또 여러 문제들이 되면서 최근에 나온 게 결국 다 이 인지심리학, 그래서 이 기능 MRI, fMRI를 찍으면서 뭐 인지심리학, 뭐 행동과학, 뭐 행동경제학, 뭐 행동심리학, 모든 것들이 요즘 다 이제 이쪽으로 해결을 하는 게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런 수술을 많이 했지만 보통은 이제 한쪽 해마를 제거하거나 했었을 때 별 문제가 없어서, 아, 이 수술이 꽤 괜찮구나. 그래서 뭐 병은 좀 치료되면서 부작용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너무 거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어떤 한 환자에서 이제 그 양쪽을 다 했다가 완전히 모든 그 기억 저장이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모든 드라마들이 다 나왔나 봐요.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서 왜 계속 리피트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아마 이 사람의 그 영원한 현재 HM이라는 책을 전체 저도 읽어보고 싶은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59페이지에 이제 정리를 해놔주셨는데, 이 서술 기억이라고 하는 거에 2가지가 있어서 이화기억, 의무기억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그 기억이 이 저장되는가 이런 거고, 결론은 하여간 양쪽 해마를 절대로 그 다 제거하면 안 된다. 왜냐면 해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마와 편도체 사이를 연결하는 그 주변 피질이 다 함께 네트워킹으로 기억에 작용하기 때문에, 뭐 해마를 한쪽에서 이렇게 뜯었을 때는 괜찮았겠지만, 이 해마 편도체와 그 양쪽 해마를 한다는 건 그 중간 조직을 다 없앤 거잖아요. 결국 결론은 그 중간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기 때문에 그걸 없앤 것이 가장 비극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또 우리 인류는 많은 걸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프라이밍 같은 단어도 그냥 단어만 들어놓으면, 우리 뭐 요즘은 경제학이나 마케팅, 뭐 심리학, 요즘은 마케팅도 마케팅 사이언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런 실험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받은 어떤 기억에, 우리가 오리가 왜 처음 본 엄마를 엄마로 기억하는 것처럼, 이 첫 번째를 기억하는 거는 인간도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죠. 특별히 다르지 않고, 기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뇌가 열심히 하는가인 거고요. 뇌는 본래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정기적 활성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알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 어떤 기억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기능이 아니고 연합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이 해마나 그 주변 피질들이 다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결국 어떤 실험의 어떤 유추 과정에 의해서 됐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이 서술 기억이나 또 이런 것들이 뇌 축두엽에서 어떻게 된다. 또 성인의 해마는 손상되더라도 다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마의 기억에 의해서 사람이 학습하는 이름, 얼굴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각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회색 그 부분만 봐도 충분히 저 긴 말이 다 이해되게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저 긴 표현들은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옛날에는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어떤 이과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문과도, 심리학과가 요즘은
심리학과가 실험하는 과로 제일 유명해졌거든요. 심리학은 곧 요즘 실험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런 어떻게 컨트롤 그룹을 나누고 어떻게 실험을 하고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요즘 심리학의 가장 큰 거라서 어떻게 하여간 이런 분야를 막론하고 실험을 만드는지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음식에 대한 거를 시작하는 듯 하지만 결국 이 저자의 아버지 치매 얘기를 풀어내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우리한테 와닿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의미 있는 말은 78페이지에 생각해보니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남는 건 기억뿐이잖아요. 우리가 여행에서도 남는 것도 어떤 기억이나 추억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기억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추억을 만드는 거에 돈을 아끼지 말아라. 옷이나 이런 걸 사는 거에는 큰 돈을 쓸 거 없지만 그 추억을 만드는 거에 가장 큰 돈과 시간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기억이 증발해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서 놀라운 게 이 테드 강연에 보면 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인터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참 신기하죠. 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문화도 있는데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그런 것도 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뭐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기억을 잃어가는 아빠가 가슴이 아파서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뭐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되겠냐고 먼저 요청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구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튼 엄마한테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정말 아주 긴 침묵을 끊고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엄마한테 한번 얘기하고 아빠한테 이제 그 다음 그거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용기였는지 이런 것도 참 어떤 심리학 책보다도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빠한테 했는데 이 아빠가 다른 거는 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이 사랑한다는 말을 기억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면서도 그거를 역시 뇌과학자답게 이거를 다시 이제 분석한 거죠.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결국 감정이 기억에 합쳐지면 기억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떤 순간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5살 때 일인데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어떤 거는 최근에 일인데도 별로 기억을 못하는 거에 그 순간에 감정이 개입됐었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이용하면 우리가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정을 함께 일으키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무엇이 기억을 쉽게 만드는가 하는 챕터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요. 감정의 울림이 있었으면 더욱 그렇고 두 번째 새로운 걸 봤을 때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다 좋다는 건데 우리가 왜 길을 갈 때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은 그렇게 길고 멀고 험난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돌아왔는지 쓱 기억도 없이 되게 짧게 느껴지고 아무 기억도 별로 기억하는 게 없는 게 이게 그 뇌의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는 계속 낯선 것들을 이렇게 입력 이렇게 막 하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에서 많은 기억이 저장됐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긴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 거고 사실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서 온 시간은 거의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길을 걸어올 때는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다 캔슬 하고 전부 다 내 기억에서 다 이제 날려버리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움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뇌에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다라고 해서 약간 치매가 안 걸리게 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계속 새로움을 찾는 것.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 기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했었고 본인의 또 다시 개인적인 걸로 해서 나는 진짜 과학과 결혼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음식에 대해서 정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억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본인의 연구 과제로 이제 삼아가는 그런 거고요. 93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기억을 쉽게 만드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써 있어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과 연관이 지을수록 그리고 감정의 울림이 있을수록 그래서 그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도 이 야구에 대한 거는 너무 잘 기억하는 걸 보면서 왜냐면 평생 야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잘하는 거로 이렇게 연합된 기억은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고
감정이 동반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잘 된다라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기서 그 기억력 챔피언 사람이 이렇게 막 아무 관련 없이 나열된 13개의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로 만들어서 그걸 풀어내는가. 그래서 아이들도 만약 공부를 할 때 그야말로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좋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자극이 잠든 뇌를 깨운다. 그래서 이 새로움이 어떻게 뇌에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쭉 되고 있는데요. 109페이지에 보면 드디어 이 사람이 인생을 바꾼 이 인텐사티라는 그 운동을 하는 게 되는데요. 여기 유튜브 저도 찾아보니까 이 파트리샤 모레노 이 인텐사티 치면 이분 강의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쳐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학원하는 거하고 운동이 결합됐을 때 어떻게 몸과 뇌와 이가 결합돼서 정말 우리 뇌가 바뀔 수 있는지, 또 뇌가 바뀌어서 내 감정까지가, 그러니까 결국 몸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학원을 통해서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어서 감정이 바뀌는 이 연결의 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모노아민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 3가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모든 거를 다 약으로 치료하려고 했던 그런 정신과 치료가 계속 나왔던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약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양 자체가 틀려져서 우리가 약이 아닌 내 운동으로 그런 엔돌핀이나 뇌생성 모르핀, 뭐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세로토닌, 도파민 이거는 하도 많이 요즘 뭐 핫 이슈죠.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뭐 운동까지 안 해도 자세만 바꿔도 어떻게 우리가 바뀌는지, 왜 그 최근에 가장 핫했던 조던 피처슨 박사의 12가지의 첫 번째 챕터가 자세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각류나 이런 그 정말 원초적인 그 몇억 년 전부터 있었던 그 갑각류조차도 이겼을 때와 졌을 때의 이 자세가 틀려지게 되는데, 그 자세만 바꿔도 얘가 짱이 되는 거고, 자세가 이렇게 본래 짱이었었는데 한번 져서 하게 되면 얘가 자세를 바꾸게 되고, 그러면 그 갑각류에서 나오는, 바닷가자에서 나오는 이 세로토닌의 양이 바뀌어서 완전히 걔는 한 번 그 세로토닌 양이 떨어지는 아이는 이제 다시는 짱이 될 수 없고 그냥 이제 패배자가 되는. 그래서 이 자세를 펴는 것이 얼마나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바꾸고 그게 결국은 현실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데이트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이 데이트를 정말로 다 이 신경과학적으로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연애 책보다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써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데이트 역사를 잘 말을 안 하거나 말해도 그냥 넋두리처럼 연결되는데, 이 사람은 다 끝까지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서 어떻게 좋고 나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 125페이지에 기억해야 될 상황, 두뇌와 신체가 연결되는 그 과정, 그리고 여기서 의식적인 운동, 기분 조절 이런 거에서 어떻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거고, 자세 1분만 자세를 취해도 정말로 내 모든 수치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치유 같이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쥐를 해볼 때도 풍족한 환경,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이런 쥐가 훨씬 더 이 뇌 기능이 발달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쥐를 통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막연히 사람들이 이론을 몰라도 막연히 애들한테 최대한 어떤 새로운 거를 많이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영양 상태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단순히 단백질을 잘 먹어서 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먹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 몸 상태가 결핍이라고 우리 뇌에서 이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거를 하지를 않고 생존에 필요한 뭐 근육이나 이런 다른 생존에 필요한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을 게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으로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쓰기 때문에 어쨌든 먹는 걸로서 풍족한 환경, 그러니까 어떤 기아에 허덕일 거라는 그런 게 없는 상황, 또 많은 시각, 후각 모든 거에 경험을 많이 주는 것이 이 뭐 설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된 거니까, 사람도 최대한 이 모든 거에서 풍족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운동을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냐? 여기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운동을 했을 때 확실히 치매 발병률은 3분의 1이나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 3회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 했을 때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무작위 연구라든지 또 개입 연구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정말로 좋아질까? 이거를 이제 학생들을 두 분으로 나눠서 운동과 학습을 병행한 사람, 그 학생들, 또 운동만 한 사람,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완전히 확실히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분야는 사실 거의 한 1990년대 말 이때서부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때가 제일 이 신경역에 대해서 역사적인 발견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 우리가 암세포에서 활용하는, 암세포에서 암이 재발했다 안 했다, 신생 조직이, 신생 암세포가 생겼다 안 생겼다를 알아보는 이 표시 물질을 주입해서 그거를 뇌에서 찾아서 하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뇌는 6개월 몇 살 이후에는 뇌세포는 자라지 않아 라고 했던 것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를 결국은 네오 신생조직이거든요. 암세포라는 거는 새로운 신생조직을 찾아내서 암세포가 재발했다 안 했다를 알아냈던 건데, 몸에서 너무나 널리 쓰이는 흔한 것이었었는데 그거를 주입해서 뇌 상태에서 그게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새로운 세포들이 엄청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뇌는 결코 어렸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신생세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신생세포를 좀 더 많이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이런 훌륭한 fMRI도 여기 있게 되고요. 이 fMR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간 이 뇌를 연구하는데 큰 획기적 그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더 나은 뇌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어떤 고백 같은 것들이 계속 되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사람을 직업으로만 보잖아요. 위대한 과학자 그러면 과학자적인 업적으로만 보고, 위대한 예술가 그러면 업적으로만 보는데, 이렇게 이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얼마나 이 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나가 계속 써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의실의 쫄쫄이. 그래서 운동이 어떻게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그 수업에서 본인이 결국은 직접 그 강사 자격증을 따가면서 직접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에 얼마나 이렇게 미숙했었는가. 여기서도 하여간 초도 효과, 첫 번째 본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마케팅에서 앵커링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첫 번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누구든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과학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것이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참 고맙고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접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근데 물론 해피엔딩이겠죠. 그래서 약간 아주 훌륭하게 작용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자기 동료 교수도 와서 이렇게 쇼도 해주고 8주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이 외상 후 뇌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이 정말 그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 했었는데, 이 외상성 뇌손상 그 환자에서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고요. 185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억력이나 주의력을 상상하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나. 근데 최소한 미니멈을 우리는 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하면 최소의 운동으로 제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30분에서 60분 이렇게 8주에서 12주를 말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개선된 것은 얼마나 지속될까. 또 우리가 운동은 뇌 기능을 어떤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가, 또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가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하고 있고, 또 요가나 명상이 좋아질까, 그리고 알약은 효과가 있겠는가, 또 어떤 시간대에 운동이 좋은가라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연구를 하더라도 그냥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반영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에서 이분이 하여간 제시하는 거는 4분 운동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의 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되게 막 내가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는 너무 당연한 거고,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삶에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3가지. 그래서 체성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교감, 부교감 신경계, 그리고 세 번째 신경내분비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들이 다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우리가 끝내 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급성으로 왔을 때는 오히려 이 심박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데, 나쁜 거는 이제 장기적인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게 됐을 때는 뭐 해마나 전전두엽, 피질, 편도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만성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고, 아까 그 해마도 스트레스에 유난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생애 아주 위기에 이렇게 있는 순간에는 기억력이 정말 좀 떨어지거든요. 그 어떤 이렇게 뭐 배우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어머 내가 이제 다 망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돼 있구나 하는 거는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다못해 생활에서도 저도 정말 충분히 느끼는 건데, 우리가 막 시간에 쫓길 때 있잖아요. 시간에 쫓길 때는 똑같은 뭐 주의사항을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죠. 뭐 물건을 새로 샀는데 이거 뭐 사용법 이렇게 가르쳐주면, 보통 때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작동법도 실제로는 막 내가 시간에 쫓기고 아니면 너무 걱정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IQ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저히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뇌에 아무튼 정상적인 그 기전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부위가 전전두, 피질, 그리고 그 편도체, 해마, 이 세 가지가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의 고마운 뇌는 역시 열심히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라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면역이라는 단어하고 회복력 유전자라는 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회복력 굉장히 큰 이 화두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스트레스에 무너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쨌든 극복을 하는 회복력은 뭐 유전자의 차이일까, 뭐 무슨 차이일까, 약으로 그거를 만들 수 있나,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게 되지만, 여기서 오히려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를 스트레스 면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홍역이나 이런 거 면역을 안 치렀던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그 병에 죽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어렸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사는 것보다 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져서 살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면역이라는 고마운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미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뇌를 웃게 만드는 목표라고 해서 보상, 내가 뭔가 무슨 뭐 힘든 거를 참아내고 어떤 거를 이뤄내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나에게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건데, 이 보상 중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독하고도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좋은 것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중독이 되는 거고, 이 중독을 그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상에는 좋아함, 원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독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중독에는 무엇이 관여하는가. 그래서 도파민 분비,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코카인이 도파민 분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뭐 헤로인이나 담배나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파민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가가 이 중독 장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서 왜 보통 중독이라는 게 꼭 뭐 담배만 피는 게 아니라 막 운동도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당구만 막 진짜 끝을 보고 운동하고, 또 뭐 하나씩 끝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끝을 보고 하는, 그게 사실은 그런 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또 억제할 수 있는가, 운동조차도 사실은 중독이기 때문에 이 금단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독에 이르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하지만 적당한 중독까지 이르게 되면 또 이거는 긍정적인 중독이니까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상회로를 어떻게 작용하는가 해서, 재밌게도 이 이타심 같은 것이 다른 어떤 거보다 이 보상 심리를 많이 작용한다. 도파민만 우리가 보통 어떤 나쁜 그런 부정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이런 이타심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고 또 사랑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해서 245페이지에 VTA가 활성화되고 위상핵이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편도체는 오히려 억제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로맨틱한 사랑도 사실은 도파민 활성화되는 어떤 중독과 거의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옥시토신도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251페이지에
방법도 역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과 관용, 연애 이런 것들도 사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여기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는 거죠. 우리가 이별을 했을 때도 이걸 이별이라고 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이별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걷기만 해도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 해서 걷기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고, 여기서 그 재밌는 것도 역시 그 지난번 과학 콘서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인간의 뇌가 10%만 사용한다는 말처럼 거짓말이 없다. 우리는 항상 뇌의 100%를 다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도 뇌는 전체적으로 연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계는 정기적 자극이 아니라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작업 기능에는 보통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 뇌과학에 의해서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인데, 창의성에 작용하는 거에는 되게 작업 기능, 인지적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창의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가 계속 가는데, 상상력도 기억과, 우리가 상상은 없는 일을 하는 거고 기억은 있는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것과 상상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기억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상상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상상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경험한 과거가 내 미래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의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두정엽이나 뭐 축두엽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실험은 좌뇌가 이 손상을 입게 되면 오히려 창의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앤 애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화가로 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뇌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억제하는, 이게 컨트롤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해지면 오히려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정말 유명한 화가들 보면 사실은 약간 좀 정신병으로 처음에 이제 됐던 거를 그냥 정신병 환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정말 천재적인 화가가 되기도 하고. 그 제일 대표적인 화가가 그 왜 호박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호박 그리는 사람. 아마 지금 현재 가장 비싼 화가, 전 세계 가장 비싼 화가 중에 하나일 텐데, 일본 여자분이신데 이게 호박 그리시는 분이거든. 호박에 이렇게 점무늬 있는 거 기억 안 나는데, 그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래는 하여간 아주 어릴 때서부터 약간 하여간 정신병이 있으셨어요. 아주 좀 약간 정신분열증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게 있었는데, 보통 같으면 어린아이가 정신분열증에 걸렸으니 그냥 끝났구나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잘 역이용해서 일본에 계셨던 어떤 선생님이 얘를 미술을 시켜봐라라고 해서 그 미술을 시켜서 이 사람이 뭐 어찌 보면 이 뇌기능이 좀 이렇게 해체된 거잖아요. 뇌기능이 이 억제하는 자기 기능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 머릿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앞에 그려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정말로 그분은 정말 지금 뭐 화가로서도 엄청난 천재 화가의 반열에 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최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많은 사업, 어떤 그 연관되는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오히려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뭐가 풀린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연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그 연기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해서 꼭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척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보통 이제 명상책들 보면 너무 또 막연히 뭐 명상은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만 있고, 그런데 이 정도 깊이 딱 저는 참 일반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할 때 그냥 좀 우아하게 이렇게 있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명상이 실제로 뭐 뇌파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재밌었던 표현이 이 288페이지 위에 보면, 명상하면은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명상에 전념하길 바랬지만 그런 건 수도승도 잘 못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견고하고 믿음직한 자세로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규칙적인 명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그걸 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명상이 습관이 되기까지 최소한 거의 한 달은 뭐 어차피 말짱 꽝이고 2달에서 한 달, 1년 이상을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4분 정도를 하도록 하고 친구와 같이 하면 또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명상이 일어날 때 어떤 게 되나? 그래서 뇌파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감마파가 이 티베트의 승려들에서 제일 많은데, 이것이 정말 이런 감마파가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된 건지, 아니면 보통 사람이었는데 승려를 하다가 감마파가 많아진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결론 에필로그로는 누구나 뇌를 이용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의 원제가 이 체육관으로 간 뇌과학자가 아니고요, 헬시 브레인 해피 라이프가 이 책의 원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책을 쓴 이유가 맨 마지막 나왔지만 여러분이 건강한 두뇌와 행복한 인생을 하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뇌 가소성을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나 자신을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욕구를 가지고 많은 운동량을 하면서 근면과 인내를 하다 보면 내 뇌 가소성이 모든 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